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지금 장마철이라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기분도 좀 찝찝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공부해 나가게 되면은 내년에 교정학에서 95점 득점해 가지고 확실하게 합격할 것 생각하니까 기분도 다시 한번 산뜻해지죠. 자, 그래서 그런 멋진 그 희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즐겁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오늘 그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교재 71페이지 형집행법 37조이죠. 자, 37조 보니까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정시설 밖에 있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는 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소장님께서는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심하게 이제 그 아팠을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뭐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 거쳐 가지고 성모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장이 이제 직권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교정시설 내에 있는 의료 시설에서 이렇게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판단해 가지고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다만 시행령 57조 보면은 소장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 수용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이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이제 입원시켰다가 교정시설로 데려오는 경우에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을 거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지방교정청장 들어있는 선지 있으면은 90% 이상은 이것이 틀린 선지다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 행위, 이것은 이제 11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주로 이제 지방교정청장 집어넣었을 때는 틀린 거 선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55조 보면은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일부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부 나가가지고 치료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어떤 의사를 교정시설로 이렇게 방문하게 해가지고 치료받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직권으로 판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외부 의료시설에 있는 의사로 하여금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6조 별표 2개 하세요. 유독사실에 대해서 가족 등에게 알릴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가지고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하면서 다만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경우에는 단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독사실에 대한 알림은 예외 없이 알려야 된다. 수용자가, 유독한 수용자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에도 유독 사실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전체 법조문 중에서 유일하게 유독 사실의 알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시 알림도 당연히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단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망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유독 사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변형시키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알림 사유에 대해서도 어떻다? 유독 사실 유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37조 2항이죠. 37조 2항.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신체질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신체질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의료기관, 외부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렇게 직접 이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송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송시켜야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 승인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도 이송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 권한은 관할 내 이송에 한해서만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관할 밖에 있는 그 교정시설로 이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치료감호시설 이것도 당연히 지방교정청장 관할 내의 그런 그 시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무부 장관의 이송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신질환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송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된 사람은, 자, 3번 내용도 별표 2개 하세요.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됐다면은 이제 뭐예요? 지금 그 수용시설은 우리나라에서 두 종류이다. 그래서 이제 보호시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치료감호시설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는 당연히 형사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치료감호시설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된 경우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치료감호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된 그런 수용자도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수용자이기 때문에 바로 수용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뭐 접견이라든가 모든 그런 그 처우가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착각하기가 아주 쉽고 아직까지는 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된 사람은 피치료감호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를 특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건 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은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독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해서 설명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5항
오항도 별표 2개 하세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례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해를 심하게 했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이 위태롭게 됐다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그 수용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한 거 상해를 가해가지고 바로 교정시설에서 외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거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 고의로 이렇게 자해해가지고 수술을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법안이 마련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용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해가지고 이걸 의무적 규정으로 바꿔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는 부담하게 해야 한다로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고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과실은 이제 그 가벼운 과실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가볍게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거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그 책임이 그렇게 수용자에 크지 않으니까 국가 예산으로 이제 그 수술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그렇지만 아주 그 중대한 과실로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 심한 부주의로 고의와 고의 못지않게 그런 그 큰 책임 있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부상 등을 입어가지고 외부에서 큰 거 수술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 이걸 가지고 출제할 거니까 중대한 과실 이것을 살며시 중대한 이걸 빠뜨리고 함정을 유도하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했어요.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38조 자비치료, 자기 돈으로 치료받게 하는 거. 그래서 소장은 자신의 그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면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 외부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의사의 의견을 따라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진료 환경 39조 보면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출제하더라도 이것은 맞는 내용으로 출제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관련해서는 23조 1항 교정시설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원하고 병원이 있죠. 그래서 그 작은 그런 의료기관인 의원 수준 이상의 의료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그 종합병원 이상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시행규칙 23조도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의료기관 중에서 의원이 갖춰야 할 시설 수준, 그리고 또 시설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살짝 그 고난도 함정으로 이 의원이 갖춰야 할 시설 수준 이상에서 이상을 빠뜨려 가지고 의원이 갖춰야 할 시설 수준, 의료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의원 수준 이상이지 의원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갖춰야 할 시설 수준의 의료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면은 의원보다 더 높은 어떤 그 수준 갖추는 것은 위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함정 문제를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의원이가 취할 시설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춰야 된다면 X라는 거. 그 다음에 교정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의 그 기준, 별표 이런 것은 시험에 출제될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있어서 의료시설의 세부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자, 그 점만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시행규칙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자주 출제할 것은 23조 1항이다. 그 다음에 24조에 있어서는 1항 소장은 수용 정원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 의료식품을 갖춰줘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형기병법 제40조 보시면은 1항 소장은 수용자의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항상 의무관, 이것은 교도관으로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어떤 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의무관이 맞는 것이지 교도관으로 하면 틀린 함정이다 하는 걸 주의하면서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 또는 설득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항 소장은 이런 그 설득 조언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자, 여기에 밑줄 짜가세요.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봉업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급박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 영양 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를 전제한 조문이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진료 거부해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를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 의도적으로 단식 투쟁했다 그래서 곧바로 의무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 설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수용자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진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에 거부하면 곧바로 이렇게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단계에서 진료 음식물 섭취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도 아직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계속 섭취를 거부해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적으로 영양 등의 보급 등의 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했을 때 웬만큼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틀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법 제40조 이것은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OX 문제 반드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20번 보면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선지 같잖아요. 근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가볍게 질병이나 부상 걸린 경우는 그냥 그 해당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이제 다른 그 수용자에게 간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지. 자원봉사자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간병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그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료거실에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죠. 그래서 그 점 이런 거 내용으로 출제했을 때 아차하면 이제 틀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것도 암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도 보면은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한다. 곧바로 이렇게 이 강제적으로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건 1차적으로 설득 하고 계속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에 위험을 처리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양 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있어서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자 이건 바로 떠올라야지. 뭐야,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감염병에 걸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주 이상 격리 수용해야지만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뭐 몇 주 이상 격리 수용한다 하면 틀린 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